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빵 기능사 필기시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체인지 파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숨가쁘게 달려온 2021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더 좋은 여러분들 결과물을 만드는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톡이 올리고 있네. 이걸 먼저 이걸 좀 줄일게요. 자, 이런 건 미리미리 해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새롭게 주어지는 호랑이 떼인 호랑이띠 해인 이민년 호랑이처럼 여러분 강인하게 먼저 건강을 챙기는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제과는 있는데 제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 안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과기능사만 하실 것 같으면 제과 이름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빵 이론사, 기능사만 하실 것 같으면 제빵 이론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제조 및 위생관리에는 여러분 재료과학, 기초과학, 영양학, 식품학 이게 식품위생학에 속해 있어요. 이것은 공통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간혹 제빵 시험에 제과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제빵 기능사 필기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빵 기능사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지죠. 자, 필기 문제는 총 60문제이고요. 37문제 이상은 맞추셔야만이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는 사지택일형, 사지선다. 필기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제출 누르면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실기 같은 경우는 1에서 한 2주 후에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는 지금 P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PPT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빵학 신태화 저자 그 분을 것을 많이 이용을 교학사에서 나오는 거였고요. 그걸 좀 참고를 했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은 빵 선생 제과 제빵 기능사 인강하는 책인데 이 문제풀이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참고했고 또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 뭐 7일 만에 끝내기 1타 클래스 교육 그룹에서 나온 책을 또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들은 교재는 한 권 정도는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문제풀이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책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PPT 보고 계시죠? 시험장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신분증은 좀 있어야 하고요. 수험표 같은 경우는 요즘 검사를 잘 하진 않더라고요.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챙기시는 것도 꽤 좋고요. 또 계산 문제는 여러분 볼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야 하는데 종이를 가져가면 부정행위로 좀 간주하니까 종이는 시험장에서 나눠줄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음,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여러분 건강 꼭 챙기세요. 오늘 엄청 날씨가 춥죠.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제빵에 사용하는 기계 및 도구를 먼저 볼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거라 믿고. 가은이도 왔구나. 네, 보이시죠, 여러분? 네, 보입니다. 진영이도 들어왔네. 네. 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아주 기초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빵에 사용하는 기계 및 도구를 좀 먼저 볼게요. 제빵의 믹싱법 보기 전에 제빵에 사용하는 기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 믹서가 있는데 반죽기라고도 하고요.
믹싱볼에 훅을 사용을 합니다. 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도구예요. 아시죠? 자, 훅을 사용하여 반죽을 치대면서 글루텐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자, 빵을 만들 때에는 글루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글루텐은 빵에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하다 보면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뼈가 있어야만이 구부릴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형성하는 뼈가 있어야 하듯이 빵에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빵의 뼈인 글루텐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믹싱볼에 훅을 사용하며 반죽을 치대서 글루텐을 형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과에서는 훅이 아니라 뭐예요? 비터라든지 히퍼를 사용하죠. 제과에서는. 네. 그리고 믹서의 종류를 보면 수직형 믹서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버티컬 믹서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버티컬 믹서 있잖아요. 이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걸 지금 무슨 뜻이냐면 믹서 용량의 70%만 반죽을 해야 한다.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좀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해요. 자, 10kg짜리 믹서가 있어요. 되게 조그맣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70%만 그러면 어느 정도에 7kg 정도만 반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내가 만약 10kg짜리 반죽을 혼합을 할 때 믹서의 용량은 어느 정도? 네, 15kg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죽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 좀 좀 알아두시라고. 네. 그러면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평형 믹서도 여러분 있고 스파이럴 믹서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다음은 파이롤러가 있는데 파이롤러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책을 보는데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파이롤러에 대해서. 근데 파이롤러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빵을 밀어 펼 때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밀대로 사용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밀대로 사용해요. 근데 밀어 펴지만 업장에서는 반죽을 밀어 펼 때 사용하는 기계예요. 바로 파이롤러. 여기서 파이롤러의 위치는 어디 옆에 놓아야 되나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위치가 어디가 좋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자, 연습 문제를 보면 다음 파이롤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이렇게 좀 나오긴 해요. 자, 파이나 페스츄리, 크루아상, 파이나 페스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이롤러를 사용하죠. 네. 그리고 페스츄리도 사용하고 소프트롤은 여러분들 그 롤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롤빵 같은 경우에는 파이롤러를 사용하지 않겠죠. 네. 다음은 오븐. 오븐은 다 아시죠? 반죽을 구워주는데. 자, 요거도 알아야 될 게, 자, 오븐 내 매입 철판수로 생산 능력을 계산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자, 시험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오븐은 어떤 것을 계산하여서 생산 능력을 판단하는가? 이렇게 나오면 오븐에 들어가는 철판수가 바로 생산 능력을 계산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븐의 종류를 보면 데크 오븐이 있고 컨벡션 오븐이 있고 로터리 오븐이 있는데 터널 오븐이 있고 자 데크 오븐을 먼저 보면 잠깐만요. 네. 데크 오븐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학원에 소규모 제과점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소규모 제과점에서는 아까 또 뭐라고 했죠? 믹서기 수직형 믹서 데크 오븐 사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크 오븐과 수직형 믹서는 소규모 제과점에서 사용을 하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데크 오븐은 여러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데크 오븐이세요. 하나로 문을 열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게 데크 오븐이고 다음은 컨벡션 오븐은 여러분 공기를 데워서 오븐에 팬으로 바람을 순환시켜 가지고 굽는 오븐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홈베이킹 하실 때 사용하죠. 보통 열이 윗불 아랫불이 없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뜨거운 바람, 열풍으로 굽는 컨벡션 오븐이라고 해요. 이걸 대류식 오븐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열풍 오븐이라고도 해요.
자, 다음은 뭐 로터리는 그렇고 터널 오븐 같은 경우는 반죽을 넣는 입구하고 꺼내는 입구가 출구가 달라요. 터널 오븐은. 이거는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좀 많은 단위 품목을 생산하는 대량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터널 오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험에 좀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발효기 볼게요. 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믹싱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발효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1차 발효 그리고 2차 발효를 하는 발효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1차 발효랑 2차 발효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중간 발효를 하는데 중간 발효는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아니면 학교에서는 중간 발효 자체를 그냥 오버헤드 프루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닐에 싸서 그냥 중간 발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발효를 기계에 넣는 기기를 오버헤드 프루퍼라고 해요. 여러분 벤치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넣는 기기를 오버헤드 프루퍼라고 해요.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오버헤드 프루퍼. 네. 목소리가 정말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목소리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죠? 네. 도어 컨디셔너. 도어 컨디셔너는 뭐냐면 자, 냉장, 냉동, 해동, 발효가 다 될 수 있는 기기예요. 모든 게 완벽화가 될 수 있는 기기죠. 정말 좋은 게 내가 만약에 내일 빵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발효는 계속 지금 오늘 빵 만들고 했으니까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만들고 싶으면 도어 컨디셔너를 이용해서 시간을 설정해서 내일 할 수 있게끔 발효가 멈춰서 주고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되었다가 반죽이 시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많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도어 컨디셔너는. 그래서 다기능 제빵 기계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분할기. 분할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 그냥 분할기는 손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분할, 기계 분할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손분할을 할 거고요. 대량 생산하는 곳에서 기계 분할을 하는데 기계는 이 기계를 갖다가 디바이더라고 해요. 디바이더 이런 것도 좀 나오긴 디바이더라. 분할기는 뭘 하나 이게 디바이더도 시험에 좀 간혹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기, 발효기, 도우 컨디셔너 이게 적어봤어요. 여기 문제풀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좀 전에 이 손분할 할 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손분할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앙코빵을 만드는데 앙코빵을 4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1kg 배합에. 그러면은 이 손분할 할 때 이 롤 떼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빨리 끝내줘야 돼요. 15분에서 20분을 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이 관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어, 분할을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 분할을 하는 기계는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일일이 저울에다 달질 않고 우리 학원이라든지 어, 우리 제빵 기능사 시험장에 가면 일일이 저울에다가 달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여러분 부피로 빵의 부피를 측정을 해요. 이 분할기는. 기계로 측정하는 게 무게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부피로 판단한다는 거. 자, 문제풀이 좀 볼게요. 주로 소규모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믹서로 거품형 케이크 및 제빵이 모두 가능한 믹서기는 아까 얘기했죠. 수직형 믹서라고. 네. 또는 버티컬 믹서라고 했어요. 자, 제빵용 설비와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제빵용 오븐, 라운더, 힙퍼기, 발효기. 힙퍼기는 아까 제거에 사용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힙퍼기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오븐의 생산 능력을 무엇으로 계산을 하는가? 오븐 내 매입 철판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쉽죠. 기계에서는 이런 정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 다음은 빵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합표 작성을 먼저 하는 것 아시죠? 자, 배합표, 일명 레시피라고 하죠. 네. 무게, 재료, 비율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나타내는 표예요. 무게, 재료, 비율 이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 빵에서는 우리가 밀가루의 양이 100%로 해서 그게 맞춰서 물은 얼마이고 소금은 얼마이고 설탕은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이 바로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해요. 여러분 영어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베이커스 퍼센트 영어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영어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시고 자 근데 밀가루 양이 100%가 아니고 재료 전체가 비율이 어, 재료의 전체 비율을 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트루 퍼센트라고 하거든요. 이건 일단 외울 필요는 없고 알고만 계시는 게 밀가루 양이 100%가 아니라 재료 전체가 100%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트루 퍼센트라고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제빵에서는 밀가루 양이 100%만 하는 것을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하는 것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다음은 배합량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분할 무게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총 재료 무게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밀가루에 대한 이런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그대로 외우셔서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다음 시간 배합량 계산하는 방법, 연습 문제 이럴 때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문제 풀이할 땐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금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이것밖에 머리가 아파 그럼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 그때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다음 표에 나타난 배합 비율을 이용하여 빵 반죽 1802g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재료 중 계량된 무게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강력분 100%예요. 자, 그럼 무게는 1000g입니다. 자, 그럼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10배가 차이가 나겠죠. 비율이 강력분이 100% 기준으로 곱해서 10을 했더니 자, 1000g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0g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비율을 똑같아요. 곱하기 10을 하면 돼요. 그러면 63 곱하기 자, 물 같은 경우는 63 곱하기 10을 하면 630이고요. 자, 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10을 했더니 뭐예요? 20. 자, 이스푸드도 마찬가지예요. 0.2 곱하기 10을 했더니 2g이 나와요. 네, 그리고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6 곱하기 10을 했더니 60. 분유는 3 곱하기 10을 했더니 30. 자, 강력분만 기준을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틀린 거는 2.4가 되겠죠. 2g이 돼야 되는데 2.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이건 좀 쉽죠? 네. 자, 다음은 재료 계량 및 전처리예요. 여러분 재료 계량을 한다는 것은 배합표에 따라서 정확히 재료 계량을 해주시고 재료의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료 계량을 끝나고 나서 미싱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재료 전처리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뭔가를 하는 건데 작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식빵을 하면 틀을 준비한다든지 채를 친다든지 가루채를 전처리를 한다는 거 이런 게 설탕, 소금을 제외한 밀가루, 분유 제품들을 채를 칩니다. 보통 제빵에서는 채를 잘 치지는 않아요. 제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여러분 가루재로 채치는 이유 너무 잘하세요 이제는.
채취는 이유는 재료를 분산시키고 공기를 네, 혼입을 하고 자, 이물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채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제빵에서는 채를 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넘어가서 자, 이스트. 자, 제빵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 생 이스트를 사용합니다. 생 이스트는 다른 말로 압착 효모라고도 하죠. 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30도의 물에서 용해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는데 굳이 용해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스트는 덩어리째 넣지 마시고 완전히 으깨가지고 주걱으로 으깬다든지 아니면 일단 잘 으깨서 한 곳에 넣지 마시고 설탕, 소금 위에 넣지 마시고 좀 흐트러서 넣어가지고 믹싱을 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물에 용해하셔도 되고요. 그게 가장 스탠다드 방법이겠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이론상은 물에 용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40에서 50도씨 물에 용해를 시켜 사용한다. 음, 자, 건조 이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로 여러분 건조 효모라고 해요. 제빵 기능자 시험을 보러 가면 우리 건조 효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0도에서 한 50도씨 아무래도 좀 건조이다 보니까 얘가 좀 건조염은 어때요? 얘가 기절해 있다 보니까 그냥 물 말고 조금 따뜻한 물 용해시켜야지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건조효면은 이 정도 용해시킵니다. 자, 그리고 냉장효면 생 이스트는 냉장 보관이고요. 보자. 넣지를 않았네요. 유효기간은 여러분 생 이스트의 유효기간은 한 2주 정도? 네, 좀 제한은 있어요. 그래서 건조 이스트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1년에서 2년을 쓰다 보니까 사용한 후에 물병 시켜가지고 좀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냉동 보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조 이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스턴트 건조 효모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홈베이킹 하실 때 인스턴트 건조 효모를 사용하시죠. 그냥 이거는 인스턴트 건조 효모는 물에 용해시키지 않아도 그냥 사용하는 이스트가 나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인스턴트 건조 이스트. 자, 다음은 소금, 설탕은 우리가 이스트가 닿지 않도록 사용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투압으로 인해서 발효가 저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금, 설탕은 농도가 있다 보니까 이스트가 바로 직접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발효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닿지 않게 넣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을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은 유지를 집어넣고 또 소금도 이때 집어넣고 유지는 여러분 버터나 마가린 통틀어서 유지라고 하죠. 자, 유지를 넣어야 할 경우에는 너무 차갑거나 딱딱하면 여러분 반죽 속에서 겉돌아요. 그래서 버터는 꼭 좀 말랑말랑한 정도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 버터를 넣을 시기는 클린업 단계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할 텐데 클린업 단계에 투입을 해야 한다는 거. 자, 클린업 단계가 뭔지 여러분 믹싱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물 넣어야 되겠죠. 자, 물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우리의 물의 온도는 몇 도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시험 좀 질문이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시험장에 가면 몇 도의 물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 반죽 온도가 겨울인지 여름인지 여러분 에어컨을 틀었는지 히터를 틀었는지 이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반죽 온도는 27도가 표준이고 27도가 표준이에요. 그리고 또 27도가 표준인 게 있고 이게 주어지거든요. 몇 도로 하시오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반죽 온도는 20도로 표준인 게 있고요. 30도씨가 표준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도가 표준인 게 있고 해서 이런 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네. 또한 믹싱을 오래 하는 반죽인지 믹싱을 짧게 해야 되는 반죽인지 자 오래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그만큼 마찰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반죽을 치다 보면 우리 벽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또 반죽을 짧게 할 것 같으면 믹싱을 좀 금방 끝나니까 물의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의 온도를 정해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 조금 숙지하셔서 가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재료를 넣고 그 다음 믹싱을 가볼게요. 믹싱 어떻게 여러분 다른 말로 반죽이라고도 하지요. 믹싱을 하는 이유 왜 하죠? 네. 반죽에 공기를 넣고 믹싱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기가 혼입을 하게 되겠죠. 그럼 모든 재료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그리고 혼합을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혼합하려고 믹싱을 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혼합하려고 믹싱을 하는 거예요. 자, 밀가루 수화. 여러분 밀가루 수화. 수화는 여러분 밀가루가 물을 먹는 것을 수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글루텐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킵니다. 글루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단백질에서 믹싱을 배우기 때문에 글루텐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글루텐에서 다시 이런 글루텐에 대해서는 다시 많은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빵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 글루텐은 밀가루 글루텐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밀가루에는 여러분 전분도 있고 회분도 있고 구성하는 단백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밀가루 속에 단백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에는 여러분 글루테닌, 글리아딘, 메소닌, 알부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밀가루에는 단백질에는. 근데 이 구성하는 단백질들이 물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믹싱을 하잖아요. 이게 믹싱 중에 힘을 가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글루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구성하는 성분들이 물을 만나서 믹싱을 했더니 그때 글루텐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셨겠죠? 밀가루 시간에 여러분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믹싱에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믹싱이 6단계라고 해서 픽업 단계,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렛다운 단계, 그리고 브레이크 다운 이렇게 6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픽업 단계를 먼저 볼게요. 픽업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넣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1단으로 돌리잖아요. 저속으로 서서히 섞어주는 단계. 이게 픽업 단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재료의 혼합 및 수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 다음엔 뭐예요? 클린업 단계겠죠. 클린업 단계 2단계. 아이고. 자, 클린업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믹싱을 하다 보면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벽 쪽에 있는 가루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여러분 클린이라고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즉 벽에 있는 반죽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때부터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클린업 단계. 이런 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가끔씩 기출문제에 글루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근데 가끔씩 여러분 기출문제에 발전 단계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클린업 단계가 정답이에요. 글루텐이 상생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클린업 단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클린업 단계에서 글루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때 여러분 이때 유지를 투입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유지를 넣는 게 아니라 이때 클린업 단계 유지를 넣는데 이때 넣어야만이 왜 이때 넣는지 자, 이때 넣어야만이 글루텐 형성을 덜 방해를 받아요. 반죽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생기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흡수율을 여러분 높이기 위해서는 이때 소금을 이때도 넣어주기도 해요. 후연법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후연법. 사실 이론상으로만 여러분 이때 넣는다 후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는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소금은 처음부터 넣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이때 넣는다 후연법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다음은 발전 단계 3단계 뭔가 좀 발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반죽이 탄력성이 최대로 증가를 하며 좀 반죽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네. 자, 반죽의 탄력성이 최대로 증가하고 반죽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단계. 자, 수화의 진행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반죽을 딱 꺼냈을 때 외관에 보면 광택이 있는 상태예요. 발전 단계까지 하는 빵들이 있어요. 대부분 빵들은 최종 단계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때 좀 대부분 빵이 마무리를 하는데 좀 탄력성도 있지만 신장성도 최대인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를 하는데 발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이 빵들이 좀 있어요. 탄력만이 가져야 하는 빵들, 즉 모양 유지를 해야 하는 빵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신장성 빵들보다는 탄력성이 탱탱하게 모양을 유지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빵들이 어떤 빵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기타가루가 들어간 빵들이 이 단계에서 믹싱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즉 여러분 밀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가루들을 옥수수, 호밀 이런 빵들을 여러분 발전 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아셨죠?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런 반죽을 발전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냐면요. 기타 가루는 여러분 글루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죽에 힘이 없어요. 축축 처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반죽들을 신장성이 있는 데까지만 돌려버리면요. 여러분 더 축축 늘어지겠죠. 그러면 더 축축 늘어지는 반죽들은 신장성이 있는데 돌려버리게 되면 더 축축 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반죽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바게트, 베이글, 호밀빵. 바게트는 여러분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더 발전시키고 최종 단계까지 가다 보면 축축 늘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게트라든지 베이글, 호밀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발전 단계에서 끝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최종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탄력성과 신장성이 가장 좋으며 반죽이 부드럽죠. 네. 반죽을 펼쳐지면요. 우리가 반죽을 이렇게 늘어폈을 때 펼치면 찢어지지 않고 얇게 늘어나는 단계이기도 해요. 최종 단계. 대부분 빵류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식빵도 마찬가지고 단과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빵들이 최종 단계까지 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고 시험에 가끔이 아니라 시험에 뭐 단골 손님들이죠. 발전 단계에서 끝내는 빵들은 어떤 빵들이 있는지 최종 단계까지 가는 빵들은 어떤 빵들이 있는지 빵류들 여기 잘 알아두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픽업 단계에서는 어느 빵들을 위주로 하는지 데니시 페스트리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렛다운 단계, 5단계. 지친 단계라고도 해요, 여러분. 지친 단계. 계속 돌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돌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력도 사라지고 신장성이 최대인 단계. 근데 이것은 여러분 틀을 사용하는 빵에 해당이 됩니다. 왜 틀을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 틀을 사용하지 않으면 빵 반죽이 너무 신장성만 있다 보니까 모양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을 사용해서 모양을 맞춰줘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틀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햄버거 빵이 있어요. 햄버거 빵이라든지 여러분 잉글리시 머핀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자 잉글리시 머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국식 발효 빵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머핀을 생각해서 여러분 틀리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여기 제과 생각해가지고 잉글리시 머핀? 머핀이네. 그래서 이건 틀린다고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잉글리시 머핀은 여러분 영국식 발효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잉글리시 머핀은 렛다운계까지 가는 단계, 가는 빵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에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렛다운 단계 탄력을 잊고 이거 렛다운 단계 그럼 우리가 6단계를 얘기했는데 한 단계를 쓰질 않았죠. 자 파괴 단계가 있어요. 6단계 브레이크 다운 단계죠. 말 그대로 여러분 파괴가 됐어요. 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빵을 만들 수가 없는 단계. 그래서 가치가 없어서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반죽에 생기가 없고 글루텐 조직이 흩어지고요. 반죽으로서 가치가 없는 단계, 파괴 단계예요. 자, 오븐에 구웠을 때 오븐 팽창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단계까지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던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다음에는 반죽의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볼게요. 자, 흡수율이라는 것은요. 반죽이 물의 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타나는 요인을 말하는데 흡수율인데 보시면 우리가 밀가루 단백질의 질과 양이 단백질이 1% 증가 시 수분 흡수율은 1.5에서 2% 증가한다. 즉 여러분 박력분보다는 강력분이 흡수율이 굉장히 좀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자, 흡수율은 3% 감소한다. 흡수율에 대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탈지분유라고 하는 것은요. 분유는 1%가 증가를 하면 흡수율은 1%가 증가를 한다. 좀 어려우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가 1% 증가를 해서 했는데 분유를 1%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1%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 분유를 1%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 밀가루가 물을 먹는 시간보다 분유가 들어가면요. 흡수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분유가 들어가면.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물의 종류를 보면은요. 연수보다 병수가 흡수율이 높다. 그리고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설탕은 5% 증가 시 흡수율은 1% 감소한다는 것.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손상전분의 함량. 손상전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밀가루에 전분이 있지만 전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손상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상된 것은 재분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는데 손상 전분도 4.5에서 8%가 있어야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 전분 1% 증가 시 수분 흡수율이 예를 들어서 2% 증가를 하고 반죽 속도도 고속이 저속보다는 흡수율이 여러분 증가를 합니다. 고속으로 들렸을 때 고속으로 여러분 막 3단으로 돌리잖아요. 이게 흡수율이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손상 전분도 4.5에서 8%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1%가 증가하면 1% 2%를 증가해요?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셨죠? 자, 연습 문제를 좀 볼게요. 제빵에서 탈지분유 1%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물의 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증가를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1% 흡수가 한다고 했죠. 네. 아까 탈지분유 1% 증가를 하면 흡수율이 1%가 증가를 한다고 했어요. 1% 증가하면 1%의 흡수율이 더 빠르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답은 1%. 자, 다음에 재료 중 많이 사용할 때 반죽의 흡수량이 감소되는 것은 이거는 정답은 설탕인데 자, 설탕 좀 전에 아까 보셨다시피 설탕 5% 증가했더니 흡수율은 아까 보세요. 흡수율은 1% 자, 설탕 여기 보세요. 설탕 5% 증가했더니 흡수율 1% 감소했다는 거. 자, 재료 사용이 많이 사용할 때는 흡수량이 여러분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설탕. 자, 빵 반죽의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연수는 경수보다 흡수율이 증가한다? 아니죠. 경수가 더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반죽 온도가 높아지면 흡수율이 감소된다. 맞는 말이고 설탕 사용량이 많아지면 흡수율이 감소한다. 네. 손상 전분이 적당량 이상이면 흡수율이 증가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연수는 경수보다 흡수율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경수가 더 흡수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반죽 온도 조절은요. 반죽 온도는 잘 맞춰져야 반죽 상태랑 발효를 잘 맞출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반죽이 완성된 직후에 나타나는 온도이고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반죽 상태와 발효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마찰계수, 그 다음에 마찰계수, 물온도, 얼음 사용량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건 잘 봐야 하는데 여러분 마찰계수라고 하는 거는요. 반죽하는 과정에서 반죽이 볼 벽면에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벽면을 자꾸 때리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마찰계수입니다.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이게 바로 마찰계수인데 자, 근데 스트레이트법하고요. 스트레이트법이랑 스펀지법, 이게 마찰계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스펀지법은 다음 시간 조금 지나가면 설명드리겠지만 스펀지법의 마찰계수 좀 볼 건데요. 스펀지법은 우리가 스펀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갖가지 재료를 넣고 반죽하는 도우, 이 두 가지 믹싱을 하고 두 번 발효를 해주는 이 스펀지법이 있는데 공식은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스테이지법의 마찰계수, 스펀지법의 마찰계수.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마찰계수 이 구하는 공식, 스펀지법에서 마찰계수 구하는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공식은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반죽을 온도를 자 스테이트법의 반죽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 마찰계수는 반죽 온도를 어떻게 내야 할지 27도 있지 그러면 27도면 반죽 결과 온도가 27도면 예를 들어서 27도이면 거기에다 3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수돗물 온도 이것을 곱해서 빼주면 이게 공식이에요. 스트레이트법의 마찰계수. 그런데 스펀지법의 마찰계수는요. 반죽 결과 온도가 곱하기 여기는 이게 지금 틀렸거든요. 4거든요. 여러분 이거. 반죽 결과 온도 곱하기 4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가루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여기 스펀지 온도가 있어야 돼요. 스펀지는 아까 도우가 먼저 있고 스펀지가 있고 도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스펀지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용할 물을 보면 이 사용할 물 계산법도 있는데 스트레이트법에서는 희망하는 온도가 있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3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마찰계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반드시 얼음 사용량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공식은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대로 그냥 공식을 그냥 공식 이대로 틀린 것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얼음 사용량은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 분의 물 사용량,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할 물의 온도 이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얼음 사용량은. 그래서 마찰계수, 스테이트법, 스펀지법 이거는 되게 머리가 아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다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지금 또 자 그럼 제빵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46분이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11시, 11시 지금 4분 50분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되냐면 되게 머리 아픈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건 다 시험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법이라든지 스트레이트법, 비상반죽법, 스펀지 도우법 이게 되게 머리가 아파요. 액정법도 있고 네, 냉동 반죽법도 있고 되게 이건 네, 시험 보러 갈 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 한 번에 여러분 이 수업으로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내일 또 수업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과제빵 위생관리 그건 꼭 여러분들 참고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제 것보다 오히려 내일 진행하는 제과제빵 그 위생관리사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걸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11시에 다시 볼게요. 나가지는 마시고 그대로 기다리셨다가 네, 11시에 다시 뵐게요.